지금 이제 미래통합당이 선거 전에 있어가지고요. 뭐 이따가 뭐 막말 이야기도 하겠습니다만. 이것도 막말이야. 아 그러니까 바로 그 이야기예요. 코로나라든지 공격할 거리를 막 찾아냈어요. 네. 총선은 지금 당장 내일부터 사전투표 시작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정부를 흔들기 위해서 뭐 탈원전이 어쩌고 뭐 경제가 어쩌고 막 여러 가지 했잖아요. 네. 그러다가 코로나라는 나름대로 위기가 왔어. 코로나로 말도 안 되게 막 총공격을 했어. 중국 왜 안 막냐, 마스크가 왜 이러냐. 다 그게 커버가 됐어. 결국에 다시 회귀하는 게 경제 폭망론이더만. 김종인이 등장할 때부터 이제 그거 예상을 하고 있긴 했지만 네. 과연 문재인 정부의 경제는 폭망한 건가? 여기 지금 경제학 박사 과정을 수료하신 분이 앉아 계십니다. 박수라고 하죠. 박수. 박사과정 수료. 자, 김성수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저도 경제평론을 갖다가 그러니까. 경제 TV에서 했죠. 곽동수 전문가도 나오셨고요. 딴 거 다 떠나가지고요. 지금 3월달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출이 늘어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거 지금 팩트입니다. 더 늘어날 거예요. 그 훨씬 얘기는 더 알아. 늘어날 거죠. 뭐 때문인지 아시죠 다? 진단 키트 때문에. 진단 키트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완전히 풀로 가동해가지고 생산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생산 수요가 전 세계에서 달라고 하는 121개국의 수요를 맞출 수가 없어서 지금 순번을 매겨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순번을 뭘로 매겨서 판매하느냐? 한국 전쟁에 참전했는가?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에서 한국을 그 입국 금지했는가? 이런 거 갖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교민들을 자기네들이 직접 전 세계에 태워가지고 보냈는가? 그렇게 보내면 그 비행기에다가 실어주겠대. 그 과정에도 여러 가지의 정치 역할들이 다니고 있어. 대표적인 게 이란 같은 사례죠. 그렇죠. 이란은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근데 이란은 우리하고 테헤란로라는 요가 있을 정도로 기름에 관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잘 보내야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걸 설득해서 이란에 진단 키트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노력했고 이번에 수출하게 됐는데 네. 보통 각국 정부들은 다른 나라에서 뭔가를 사오게 되면 감추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구했다 그걸로 끝내는 거죠. 지도력이 약해지니까. 근데 이걸 찍어서 올리면서 기뻐하고 누가 진짜 도움 친구인지를 알게 됐다라는 그럼요. 얘기를 전하게 된다는 거. 이게 외교적으로 위상을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코로나 전국에 깊어지면 질수록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신뢰가 그 전까지는 음악과 영화 쪽에 문화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 디지털 상품으로 있었던 기술력이 결국은 다른 상품까지 이어진다는 선례를 만들게 되기 때문에 예.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아까 송수영이 말씀했던 새로운 관계를 여는 마중물이 될 것이고 우리 역사상 전 세계가 주목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초점을 맞춘 적이 없었어요. 그것도 긍정적인 이유로.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다는 게 모든 경제적인 데에서 첫 힘이 됩니다. 지금 있잖아요. 진단 키트 수출액이 얼마나 된다고요?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진단 키트가 3월 28일 현재 1조 원이었어요. 그리고 진단 키트는 진단 키트만 파는 게 아니에요. 진단 키트를 넣어서 그거를 체크할 수 있으려면 기계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면 잉크젯 프린터 같은 거 하나 사고 나면 네. 그 집 잉크를 계속 써야 되는 것이고 그럼요. 지금 잉크를 사가니까 앞에 있는 프린터를 새로 바꾸게 되는데 프린터를 바꿔야 돼요. 그 프린터하고 연동되는 의료기기 이런 쪽도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앞서가는 거예요. 잠깐만, 그것뿐만이 잠깐만. 아니라 여기와 관련돼 있는 반도체, 뭐 그다음에 기타 부품들, 메모리 이런 것들도 다 같이 가야 돼. 그러니까 오늘 문 대통령이 이제 그 백신, 치료약 이런 것까지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그거는 이제 지금 최근의 일이고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경제 폭망론은요 집권하고 나서 2개월부터 나온 이야기야. 맞아요. 문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2개월 후부터 경제가 망했다고 선동을 했던 놈들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들 하던 게 이어왔는데도 이미 망했다고 했다. 네. 실제로 지금도 이명박근혜 때의 영향을 받고 있긴 하지요. 당연하죠. 경제가. 망한 틀어놨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예. 사실 문재인 정부 집권한 3년 사이에 굉장히 빠르게 지금 5G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막 앞서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가장 경제 폭망론을 주장하는 저들의 그 논거 중에 하나가 예. 성장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장률을 수치만 보면 딱 그것만 갖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매년 이제까지 성장률이 2에서 3%, 박통 땐 5에서 7% 이렇게 올라갔었다. 뭐 8, 9% 올라갔었다. 글로벌 성장률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중학교 때 키 많이 큽니다.
체중도 많이 늘고 그게 국가에 있었던 70년대, 80년대가 그랬습니다. 90년대 지나고 나면 키 성장을 멈추고 그다음에 근육 키우는 때인데 우리가 들어있는 때가 이런 때입니다. 지금 2%대 성장률이 굉장히 낮은 것 같지만 우리나라에는 없고 유럽에만 있는 게 매장이 거기는 유지하는 겁니다. 성장을 해서 매년 몇 프로씩 성장해 커나가는 게 아니라 물가 상승률 수준을 어느 정도 커나가면 된다는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유가 고도화돼서 전에는 사람들한테 물건 하나 팔아도 마진을 되게 많이 남겨서 한 25% 30% 했다면 이젠 진짜 박리담회로 팔고 있는 데들이 많거든요. 기업 성장이라는 게 그런 건데 국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코로나19 전국 때문에 전 세계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마이너스 5%대의 성장, 유럽도 마이너스 3에서 8%대의 성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1%대 성장을 얘기하죠. 그런데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그 얘기 이따가 하려고 해. 이따가 할 거야? 급할 게 뭐 있어? 민명수 알겠습니다. 사퇴한 게 뭐 당연한 거 가지고. 예. 에이, 빨리. 어쨌든 기분 좋아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난 그 생각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금융위기 와가지고요. 이명박 때는요. 어떤 경우에 0.8% 성장한 때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엄청 성장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착시 현상이라고 하는 게 그 전에 이명박 때 0.8% 성장한 그 다음에는 많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면 그것도요. 어. 완전히 그냥 돈을 갖다 강에다가 쏟아 부어가지고 그치. GDP 바로 그거야. 하고 성장률 수치만 올려놓은 거야. 그때 6.5% 성장했다 그러는데 쉽게 표현하면 지금 저성장 국면에 들어간 건 당연한 거예요. 대한민국 경제 규모가 엄청 커진 상태인데다가 예. 그러니까 뭐 작년에 2% 성장했다고 그걸 갖고 계속해서 공격하면서 경제가 엉망했다 딱 이게 하나. 세계적으로 보면 한국이 엄청 성장한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예. 그것이 진실이고 두 번째는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가려져 있는 또 다른 이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세계랑 비교하니까 양호하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애들은 체감 경기가 나쁘다 이렇게. 이게 완전 거짓 선동이고 사실 막말인 거라. 뭐가 됐건 한국 경제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가고 나서 망가졌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통계를 갖다 쓰는데 이 비열한 통계들이 이런 겁니다. 집값을 보게 되면요. 집값이 올라갈 땐 보통 2에서 3%, 0.2에서 0.3% 올라가도 예. 많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떨어질 때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수치를 보시면 0.08% 올라갔던 걸 기준하게 되면 떨어지는 것들 비율은 훨씬 적은데 예. 집값이 폭망해서 뭐 1억짜리 집 가진 사람이 갑자기 3천만 원에 준 것처럼 얘기합니다. 실제로 빠진 건 1억 기준으로 봤을 때 진짜 몇만 원 안 빠져도 0. 몇몇 %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경제 통계라고 있는 거. 이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오고 있는 게 성장률서부터 나가는데 우리 언론들은요.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지난해 이맘때 어땠느냐. 지난해 이맘때 설이 언제 있었냐에 따라서 1, 2월 통계는 왔다 갔다 합니다.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서는 정말 이상한 게 1, 2월이 설 준비하고 설이 껴있으면 놀잖아요. 한 일주일 정도. 그러다 보면 경제 성장률이 안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올 초에 시작하는 게 경제가 안 좋다. 이게 설 때문이라는 걸 그 사람들 다 아는데 속여 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로 위장했던 통계들. 지금 실제 미국의 성장률이나 OECD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보다 컸을 때 조선일보가 했었던 규칙은 그걸 뭉개서 이상한 표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한국이 나쁘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려는데 여러분들 생활을 보시면 알 겁니다. 코로나 있기 전 3년간 별로 바뀐 거 없이 기조해서 우리가 바뀐 건 딱 하나예요. 복지 형태를 통해서 국민들의 삶에 들어가는 돈을 줄여줬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요금 있는 걸 묶었어요. 자 일단요. 그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의 허수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해도 그치. 확인이 되는데 예를 들어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 됐었죠? 경제 규모 우리 그때 100억 불 수출하면은 엄청났다 이렇게 초고도 성장기였죠 그때는. 금, 자, 탑, 그러니까 산업, 분장 아니, 이런 거 좋죠. 100억 불이라고 하는 걸로 어마어마하게 했던 때하고 지금하고 경제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니까 그때 예를 들어 100억 불의 10%는 그럼 10억 불이야. 지금 기본적으로 팔리고 있는 게 뭐야? 뭐 거의 몇천억 불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럼 몇천억 불의 1%가 얼마야? 100억 불이야. 그러니까 이런 율 성장률 이걸로 갖고 따지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없어져 버려요.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이 그 월급을 받을 때도 200만 원 받을 때 10%를 갖다가 임금을 올려줘. 와, 엄청나 보이죠. 10%니까 임금 올려주는 게. 그런데 딸랑 20만 원 올려준 거야. 근데 2천만 원 받는 사람한테 2% 올려줘봐. 얼마나 올라가는 거야? 그거지. 그거 지금 당연한 거야. 이게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유리라고 하는 성장률이라고 하는 건 낮아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상황이 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그냥 이렇게 시비를 걸고 이게 뭐 문제가 된다 어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게요. 일본이 2018년 성장률이 1.2%였고요. 예. 2019년 성장률이 1% 정도였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일본은 완전히 망한 거잖아요.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돈 풀어갖고 돈 찍어서 돈 풀어갖고 그러니까. 만든 숫자야. 그러니까 요거는 문재인 정부가 경제가 폭망했다고 하는 게 가장 악질적인 막말인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도 없이 실체도 없는 창조 경제 무슨 뭐 4대강 자원외교 요딴 거 하면서 국민 돈 세금 빼먹기 바빴던 놈들은 자원외교를 189조를 갖다 날렸어. 이런 논리라고 하면 사형시켜야지. 그러니까 당연하지. 지금 사실 황교안이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을 안 하는 건데요. 그는 정치도 놓고 앉아서 나라가 멀쩡하던 나라가 3년 만에 망했다는 걸 얼마 전 토론에서 얘기했을 때 심지어 그렇게 멀쩡하던 나라인데 왜 탄핵당해야 할 땐 아무 말을 못 하고 말을 경제가 그렇게 멀쩡했다는데 지금 폭망했다. 그럼 그때 멀쩡했다고 하는 창조 경제 성공 사례를 단 하나만이라도 보여주시죠라고 얘기할 때 없어요. 그 당시에 나왔던 게 뭐 드론 이런 건 디지털 산업이고 4차 산업혁명에 나가는 것이지 창조 경제라고 한 것이 나온 게 없습니다. 이거는 허상을 쫓아가면서 수많은 전국의 창조경제진흥센터 이런 거 만들었던 공무원들이 일자리만 늘려줬을 뿐이에요. 예. 이게 지금은 그리고 다 중간에 사라졌죠. 돈 빼돌리는 사람들만 많았고 간판 만들고 인테리어하고 이런 데는 좀 최저임금 살아났었죠. 갖고 자꾸 시비를 거는데 최저임금 잘못된 정책이라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 최저임금을 상승시켜서 그나마 저임금 노동자들이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겼고요. 그리고 일자리들이 실제로 늘어났어. 일자리 개수도 늘어났고 또 취업된 퍼센테이지도 늘어났고 모든 것들이 다 늘어난 수치가 확인이 됐다고 코로나 오기 전까지. 그런데 왜 도대체 경제가 폭망했다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소상공인들, 중소 뭐 자영업자들은 힘들지 않느냐? 자영업자들은 이명박 너님께서 얼마를 늘려놨는지 생각을 해봐. 너님들이 지금 외환위기 이거 왔다 이거 어떻게 극복할까 이럴 때 어떻게 하셨어? 다 구조조정해가지고 밖으로 내몰면서 그러면서 대출을 갖다 마구 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닭집 만들고 피자집 만들게 했잖아. 그 사람들 그렇게 늘려놓은 것들을 연착륙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냐? 이명박 후기서부터 나왔어 이미. 경제가 안 좋아질수록 그런 기업들이 무너지게 되면 관련된 업체들이 도산할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연착륙시키지 않게 되면 경제 자체에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죠. 1인 자영업자들이나 무책임하게 만들었는데 이들이 한 달에 버는 돈이 최저임금만도 못하게 됐을 때 그들이 사업체를 정리하고 함께 모여서 여럿이 공동으로 창업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아니 많이 차라리 늘었어요. 직장에 가자 이러면서 들어간 사람도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자영업 숫자가 줄어들고 기업에 조인하는 월급 종사자가 많아졌다고 했는데 그걸 보면서 봐라 망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미통당 수준이어서 저는 이 당이 돌아가고 있는 거. 이 당이 경제를 유일하게 잘하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선거 보조금 받으려고 진해당 의원을 저쪽으로 넘겨서 한 20억 받을 거를 70억 정도 받는 이런 재주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니요. 말고는 옛날에 비하면 그런 제주도 없어진 그 게 왜냐하면 김성태가 원내대표 있을 때 당사를 살 돈이 있었는데도 그 약자 코스프레 가난해 하려고 보이려고. 그거를 전세를 맞아요, 얻었어. 맞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땅값이 올라가가지고 그거를 민주당 같은 경우는 월세 전세 나가는 돈을 아껴서 그걸 갖고 샀지. 더 사람들에게 월급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샀거든. 나중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빌딩 값이 올랐어. 그 민주당 지금 당사 그렇게 산 거예요. 다 빚내서 산 거지. 지금 빚 다 갚았어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먹고 사는 돈만으로 생각하고 국민들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요. 의외로 많은 공무원들의 이런 분들이 이 상황을 잘 모르고 예전에 그러니까 이 재정 관련된 공무원들이 가장 문제점 하나를 짚으라고 한다면 그들은 보고해서 그게 업적으로 인정받아서 자기가 승진하기를 원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신경 쓰지 실제 삶의 질을 관여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문제는 대통령이나 총리가 야 사람들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어쩌다 한 달에 한두 번 외식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영화도 볼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라고 하면서 바꿔주기 시작하니까 이게 소득을 보전해주고 올라가는 게 만들어진 거죠. 한마디만 더 할게요. 최저임금과 이제 52시간 근로의 문제는 뭐였냐면 최저임금과 52시간 근로를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없는
중소기업들이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들이 힘들었던 게 그럼 그들이 왜 힘들었겠어? 대기업에서 쪽쪽 빨아먹으니까 힘들잖아. 예. 그럼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게끔 만들라고 김성주 당신이 그 공정에 갔잖아. 근데 월급 받아먹으면서 뭐 했어? 대통령 욕먹이고 솔직히 나 진짜 실망했어 당신한테. 자. 그래놓고 이제는 또 수석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1인당 그 기본소득 주는 걸 막고 있냐? 김상조 씨에 대한 평가는 김성수 씨의 개인 의견을 밝혀들고 새날은 자, 관련이 없음 자. 알려는 하나만 맞아 얘기할게요. 대통령의 사면 초과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을 주고 싶지만 국회가 막고 있는 것들도 문제가 되듯이 이 최저임금 같은 경우 올릴 때 이 모든 걸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경총이나 기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올리는 폭이 사상 그렇죠. 최대였긴 했지만 10,000원은 안 됩니다.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진보 노동계에서 공약을 무책임하게 실천하지 못한 문재인 대통령 뭐 반성하라 물러가라 이런 시위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정말 저는 느끼는 게 딱 하나인데요. 노동계의 마음과 일부에 있었던 마음과 그건 마저 얘기하잖아. 나도 안 끊어 지금 당신 얘기할 때 김상조 얘기할 때 경제는 내 분야인데 맞아. 그 내가 지금 이거 하나 써놨어. 확실하게 얘기했던 박동수 거는 주도하라고 써놨어. 근데 이런 쪽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끽소리 하면서 야 노무현 대통령 그 소리 하셨어요. 화물차 파업할 때 딴 데는 몰라도 화물연대에서 이렇게 안 도와주면 어떡하나라고 푸념 섞인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 기억이 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얘기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밑에 있는 손발이 잘 못하고 옛날 스타일로 했고 김상조 꼴통같이 답답한 구석이 있겠지. 근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경제 끌고 가는 주도 성장하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보면서 노동계도 이제 요번에는 올해 들어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왜? 지난번에 한번 격렬하게 나섰을 때 우리 모두 이 편의점에 있는 사람들 편의점주 난리쳤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로열티 줄이라고 그랬잖아요. 임대료 줄이라고 그랬고 경제가 방향으로 가는 동안 튀어나왔던 못들을 이제 조금씩 받고 있는 쪽이니까 살아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저임금의 문제는 어떻게든 올려서 지금보다 더 올려야 그냥 정말 월수도 안 되는데 하는 분들이 모여서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경제 살리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도 가야 되는데 우리 노동계도 조금 더 협력을 해줬으면 예, 좋겠다 싶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 어쨌건 경제 폭망이란 말은 완전 거짓말이고요. 취업률만 해도 지금 사상 최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뭐라고 따지냐면 일자리 질이 떨어진다. 정부가 만든 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기업들이 일자리를 못 만들고 자동화돼 있는데 일자리 얼마나 많이 만들어요. 지금 정부가 어. 보조금을 줘서 학교에 교육을 시키듯이 기업체 같은 경우도 사회적 기업이나 일반 기업에서도 취업 지원서부터 고용 보장까지 굉장히 많은 걸 하고 있어서 정부가 노력하는 게 많아지는 것 덕에 일자리가 늘어나는 건 있습니다. 그게 나쁜 일자리가 아니에요. 오케이. 자, 일단 경제 폭망 거짓 거짓말입니다. 잠시 후 올게요.